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전 이번에 저에게 인간 취급도 안 하며 맨몸으로 내쫓아 강제로 이혼을 시킨 시댁에게 5년여간 준비한 한서린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익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던 이유로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너무나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하여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해 2년제 대학을 나와 알바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사실 제 꿈은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졸업 못한 동생도 있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을 이룰 순 없었고 그나마 꿈과 가장 비슷한 직업을 찾다가 간호조무사를 하게 되었죠.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도 저는 나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가 들으면 대학병원 간호사도 아닌데 무슨 사명감까지 갖냐 하실 테지만 그만큼 이 직업이 저랑 잘 맞고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어요. 22살에 첫 직장인 안과를 거쳐 24살엔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였는데 정형외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끼리 너무 친하고 애기 투합이 잘 돼 유대감이 좋았거든요. 서로 결혼식, 애기 돌잔치, 장례식까지 다 챙기며 다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임을 해 단합을 가졌어요. 저희 정형외과 병원이 수술과 입원실도 있는 동네에선 꽤 큰 병원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하다 보니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도 멀리서 많이 찾아오곤 했어요. 병원 자체도 돈을 잘 번 편이었죠. 게다가 간호조무사들끼리 다투는 거 없이 알아서 잘 지내니 의사 선생님들은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저희들이 고충도 이야기해주고 개선할 것도 이야기해주니 편했을 테죠. 하기야 저희 간호조무사들끼리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병원이 잘 되는데 한몫한다고요. 저희 병원은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표 원장으로 있었는데 다들 성격이 다 달랐어요. 예민하신 분도 있고 괴팍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나마 친절한 페이닥터 막내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선 제일 착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고 환자들 사이에선 제일 친절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동료 간호조무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인복이 있는지 다른 간호조무사들보단 일하기가 수월했죠. 그렇게 그분과 일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없을 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설마 이 병원이 선생님 아버지 건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제가 패닥으로 있겠어요? 아니,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 3세들이 다 위장 취업해서 아버지 회사 말단부터 일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박장대소를 하면 막 웃더라고요. 김 간호사님,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요. 이거 반전이 없어서 어떡하죠? 저는 그렇지 않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도움 없이 의사생활 하신 분이라 저한테도 그런 건 엄격하세요. 의대까지 졸업시켰으면 그 후론 제가 알아서 돈벌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도 빨리 페닥으로 돈 벌어서 이런 큰 병원 하나 차리고 싶네요. 반전이 없어서 실망하셨어요? 나이도 저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비슷한 세대여서 그런가 말도 잘 통하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던 연말 종무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병원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꽤 큰 병원 행사였어요. 자연스럽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조무사들 선생님들은 자리가 나뉘었는데
제가 애매하게 그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서 양쪽 부류의 사람들 술을 계속 받아서 마시니 금방 취했어요. 가뜩이나 오랜만에 먹는 술이었고 주량도 많지 않은데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 술을 계속 받아 먹었죠.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 중 좀 똘끼 있는 변태 같은 대표 원장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도 꽤 있었는데 그분도 취하다 보니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원래 의사들은 간호조무사들이랑 겸상 안 하는 거 알지? 아, 근데 이렇게 겸상해주면서 술 마셔주는데 김 간호사가 술도 좀 따르고 해야지 그렇게 금방 취해버리면 어떡해? 그 원장 술에 취해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원체 평상시에도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 저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무시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게 느껴졌는지 또 한마디 보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왜 하필이면 그 원장의 타겟이 제가 되었는지 짜증이 났죠. 저거 봐, 저거 봐. 사람이 얘기하는데 고개나 휙 돌리고 있고, 이래서 사회생활 하겠어? 이 바닥 좁아요, 김 선생님.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우리 선후배들한테 당신 얘기 좋게 해주지. 안 그럼 당신 여기서 잘리면 취직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언 해주면 새겨서 들어. 간드러지게 술 좀 따라봐. 정말 욕이 입이 끝까지 나왔는데 그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더럽고 안이 꼽지만 어쩌겠나요. 고아 출신에 힘들겠다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인데 여기서 악착같이 버텨서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할머니 병원비랑 생활비도 들여야 하니 꾹 참고 술을 따라주었죠. 저랑 같이 일하는 막내 의사 선생님도 그 모습이 좋진 않았는지 약간 미간을 찌푸렸는데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제가 아니라 그 늙은 원장이 하는 짓이요. 저희 동료들도 다들 새빨개진 얼굴로 화를 참는 듯 했는데 저한테 회식 끝나면 2차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늙은 원장을 안주 삼아 뒷담화 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동료 몇 명과 조용히 나와 2차를 가려고 하는데 막내 의사 선생님도 그만 가보겠다며 저희를 따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선생님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윤 원장님 너무 도가 지나치셨죠. 아무리 술을 취하셔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유, 선생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윤 원장님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분 원래 그러잖아요. 짜증나긴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게 상색이에요. 저희 간호사들 다들 윤 원장님 싫어해요. 그러니 막내 의사 선생님도 웃으며 실은요, 저도 윤 원장님 싫어요. 아유, 너무 꼰대잖아요? 그 말에 저희 동료들도 막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끼리 하기로 한 2차 자리에 막내 의사 선생님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중간중간 필름이 끊겼어요. 다음날이 1월 1일 공휴일이라 다들 진탕 마셨는데 그 후론 막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술집에 나간 기억밖에 안 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세상에 막내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고 본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술이 웬수지. 이젠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급 막막해졌고 선생님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 선생님은 민망해하는 절 위에 매너 있게 자리를 먼저 피해 주셨고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선생님께 일부러 그러실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막내 의사 선생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해서 젊은 동료들이 다들 좋아했고 저도 그런 선생님이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었지만 다만 제 주제에 의사를 넘보는 건 원간생심이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룻밤에 선생님과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긴 했어요.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죠. 소식이 있어야 하는 그날이 한 달 넘게 소식이 없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고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이 임신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라고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고 선생님은 당연히 당황을 하며 이제 어쩔 거냐고 하는데 그 말 뜻이 좋긴 안 들리더군요. 초음파를 하고 아기 심장 소리를 듣게 된 이상 저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했어요. 당신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니 걱정 말라고요. 가뜩이나 고아로 자란 저였기에 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생님은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하여 제 남편이 되었고 본인 부모님께도 임신 소식을 전해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역시나 처음 만나게 된 시부모님은 절 탐탁지 않게 보며 강하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나 최 닥터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는 들었죠? 닥터 집안이에요. 우리 최 닥터 아버지도 의사고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에요. 첫마디가 의사 집안이라는 말이었어요. 네, 최 선생님께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굳이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부모님도 일찍 다 돌아가셔서 고아로 생활했다던데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감히 닥터를 넘볼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2년째 나왔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 닥터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고작 이런 고아의 간호사를 데리고 와도 내 성에 안 차는데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내 아들을 넘봤냐고? 생각했던 대로 막 쏘아붙이시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의학 박사라는 타이틀에 고개가 엄청 뻣뻣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나도 굳이 당신한테 임신이라는 빌미로 빌붙어서 살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책임 안 져도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겠다. 우리 집안으로 발 들여놓는 순간 지옥 펼쳐질 거 각오하고 와 그럼. 애 태어나자마자 친자 검사하는 건 물론이고 만약 거짓이면 사기로 소송까지 할 거야. 의사 바닥 좁아서 간호조무사 임신시키고 버렸다고 소문날까봐 내가 일단은 당신 받아주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렇게 저는 첫 단추를 사기꾼 꽃뱀인 여자로 시작을 하였고 결혼식도 아이가 태어나면 하라고 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집도 남편과 따로 살며 출산할 때까지 병원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 생활비는 남편이 매달 얼마씩은 줬고요. 시어머니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까지 알았다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을 똑 닮은 딸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조금 더 크자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 진행을 했죠. 제가 알면 뭐 장난이라도 칠까 비밀리에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딸은 남편의 자식이었고 그때부터 시모는 제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음 할 정도로 말이에요. 어렵게 남편과 식을 올려 같이 살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살았어요.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겠던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였죠.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몸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었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마다 깨는 딸 때문에 잠을 못 자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확 여시더니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 여기서 편하게 자고 있으라고 데려다 놨는지 알아? 누가 이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으래? 일어나서 나와. 하며 자기가 들고 있던 물컵을 던졌고 이거라도 맞고 잔게. 하여간 동물이든 사람이든 매를 들어야 된다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컵이 범람컵 같은 거라 맞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몽롱한 상태로 시어머니가 깨우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밖에 나가니 식재료 배달 온 게 산더미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 뭘 멀뚱멀뚱 쳐보고만 있어?
이거 빨리빨리 옮겨서 음식해. 오늘 우리 최 닥터 결혼 축하한다고 동기 엄마들 온다고 하는데 이딴 며느리 들인 게 뭘 축하받을 거라고. 아주 내가 너 때문에 그이들 앞에서도 창피해 죽겠어. 음식이라곤 김치찌개나 볶음밥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으니 또 한 번 시어머니의 불우령이 떨어져 간신히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가며 음식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팔짱을 끼곤 제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음식을 하면서도 딸이 중간중간 깨서 울고불고 하니 시어머니는 딸에게 다가가 면전에 대고 시끄럽다며 누굴 닮아 저렇게 난리인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딸도 더 울고불고 하는데 이러다가 시어머니가 딸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것만 같아 하는 수 없이 할머니에게 연락해 오늘 하루만 딸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할머니 빈손으로 올 수가 없으셨는지 본인이 직접 담근 된장이랑 고추장, 간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간에도 시어머니에게 인사치레로 가지고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진저리를 치며 그 통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나게 누가 우리 집에 이딴 걸 가지고 오래요? 우리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가져오냐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었을지 알고 이걸 먹으래? 야, 이거 갖다 치워 얼른. 하여간 없는 집 사람들이란. 사돈어른, 이 장들은 제가 직접 담궈서 다 좋은 재료로만. 아이 시끄러. 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야, 너 그리고 네 맘대로 네 집 식구들 불러들이지 마.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너도 니네 할머니처럼 내쫓을 거야 아주.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문전박대하였고 저는 그 모습에 눈물을 삼키며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겸상을 하지 않았고 누가 집에 오거나 친척들이 오면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고 칭하며 그렇게 부르라고 하였어요. 그것도 높게 불러주는 거라며 마음 같아선 그냥 가사 도우미 아줌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였죠. 박 여사님, 이쪽이 박 여사님 며느리? 그냥 김간호조무사라고 불러.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송 여사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아주 우리 착한 최 닥터가 세게 발목 잡힌 거지. 송 여사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특히 조심해. 나처럼 피해보지 말고. 우리처럼 아들을 닥터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은 완전 피해자고 저 김간호조무사 쟤는 아주 가해자지 가해자.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며 살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로 폭식과 폭음을 일삼았고 결혼 3년 만에 살이 30kg나 쪄서 거의 80kg가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았고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죠. 하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남편도 결국 그 엄마의 그 자식이더라고요.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엄마가 저 여자를 집안 도우미처럼 쓰니까 내가 이혼도 못하고 있어요. 하긴 공짜 도우미 써서 돈 안 들어가고 좋긴 했는데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무슨 소리냐? 너 능력 있겠다, 돈 잘 벌겠다, 뭐가 문제야? 의사 만나고 싶어서 환장하는 것들 아주 세고 셌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든 닥터 만든 거 아니야. 너 이혼 준비하는 동안 엄마가 닥터하는 골드미스나 돌싱으로 좀 알아볼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두 인간들은 제가 있는 집에서 저희 딸이 있는 집에서 대놓고 남편의 재혼감인 여자를 데리고 와 저 보는 앞에서 소개팅을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글러먹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그걸 본 이상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렸어요. 당신들이 진짜 사람이야? 당신들이야말로 악마보다 더한 악마들이야. 그리고 저기요, 댁도 정신 차리세요. 당신 이딴 집안에 시집 오면
당신도 나처럼 된다고요.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남자 와이프고 이 집안 며느리예요. 뭐요? 아까 어머니께서 가사 도우미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저 여자가 또 저러네. 아유, 유준 씨, 저 여자 약 안 먹으면 미친 소리 해. 우리 집 가정부 맞아.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의 미친 가사 도우미로까지 만들며 그 여자는 돌려보냈고 그 여자가 가자마자 제게 손을 올렸어요. 끝까지 남편 인생을 말아먹으려 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눈이 돌아가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가 폭발해 집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던지며 더 이상은 이딴 집구석에서 살지 않을 거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 이런 행동을 동영상으로 전부 다 찍어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땐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은 옳았구나 싶어 네 뜻대로 이혼을 해주겠다며 이혼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저는 이대로 못 나간다며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안 그럼 나도 소송할 거라고 했죠. 이 사람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다음날 변호사를 데리고 와선 제게 반 협박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네가 이때 나한테 화병 던져서 내가 상처까지 입었어.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서까지 떼었다. 네가 우리한테 했던 짓 이거 다 이혼 사유되는 거야. 우린 다 증거 있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할 거야. 넌 증거 있어? 아님 변호사 사익도는 있니? 증거라는 말에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이거였죠. 3년 동안 살면서 바보같이 증거 하나, 시모한테 당했던 사실 하나 모아둔 게 하나도 없었으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제가 패할 게 뻔했죠. 어쩌면 이 인간들 저를 이렇게 자극해 제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게 하고 이런 행동까지 유도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모에게 아이 양육비라도 달라고 나 혼자 낳은 아이냐고 양육비 안 주면 그걸로 소송할 거라고 이걸로 물고 늘어지니 딱 돈 5천만 원 주며 이러더군요. 네 딸한테 우리 귀한 최닥터 DNA 물려줬으면 됐지. 니까짓 게 어디 가서 애 낳으면 걔가 닥터 DNA 갖겠냐? 야, 돈 주고도 못 받는 DNA야. 그거 물려준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절해야 돼. 어디서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아주 끝까지 꽃뱀 짓을 하네. 정말 등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지만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아이 양육권과 돈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집에 나와 제가 갈 곳은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할머니 또한 제 모습을 보고 말없이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한 세네 달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는 듯 했으나 그 이후로는 갖은 이유를 대며 양육비 보내는 것도 늦어졌고 저는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되니 다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없고 빽이 없으니 제 나이에 이런 모습에 취직이 되기란 쉽지가 않았고 병원 내에서도 제 존재를 아는 듯 개인 병원 의사들은 절 면접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느낌에 전 남편 놈이 손을 써놓은 것 같았어요. 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사들끼리도 고용하면 안 되는 간호조무사들을 서로 공유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했죠. 고작 30대 초반 나이에 이렇게 인생 패배자가 되는구나 싶어 무너질 때쯤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 전 남편 놈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그 인간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구나 싶은 생각에 증오심이 불타올라 복수를 결심했어요. 처음엔 복수를 한다기보다 내 인생이 저 인간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 억울해 살부터 빼고 원래의 저로 돌아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살을 빼고 나니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전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똑같이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전 남편에겐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시어머니에겐 뒤통수를 치고 싶었어요. 이게 잘못된 방법인 걸 알았지만 복수의 눈이 먼 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전 살 빠진 제 모습을 모델로
전 남편 놈이 준 5천만 원과 은행 대출을 받아 필라테스를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살 빼는 목적에서 자격증까지 따고 창업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건지 살 빠진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저는 하나둘씩 얼굴 성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전 남편 놈에게 다시 나타나 그놈을 꼬셔 집안을 파탄내려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얼굴에서 귀 빼고 눈, 코, 입을 싹 다 뜯어 고쳤고 가슴까지 고쳤어요. 성형을 하고 나니 제 원래 모습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 반응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 자신감에 힘입어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전 남편은 몇 년 사이에 시아버지가 했던 정형외과를 물려받아 자기 밑으로 5명이나 폐닥을 둔 대표 원장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인간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대표 원장이란 이름으로 병원에도 나오지 않았고 큰 수술이 있을 때만 나오는 듯 했죠. 이렇게 포기를 해야 하나 싶던 찰나 병원에서 전 남편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한텐 도련님이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시동생과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기에 시동생은 저를 당연히 못 알아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집안에서도 좀 유별나 시부모님도 포기를 했던 사람인데 전시모 말로는 시동생도 의사를 시키려고 했다가 너무 반항이 심하고 말도 안 듣고 집도 자주 나가서 포기를 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전 남편에게만 목을 맸는데 아무튼 시동생은 집안 모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랑은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전 남편의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시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타겟을 시동생으로 잡아 결혼하기 직전까지 가서 그 집안이 뒤집어지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시동생과 따로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가졌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시동생에게 강조한 건 순결이었는데 시동생은 그걸 더 좋아했고 요즘 여자들 같지 않다며 더 저를 아껴주었어요. 시동생과 연애를 할수록 저를 좋아하는 시동생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이 남자도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동생의 숨겨온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 하루는 시동생이 제게 해줄 얘기가 있다며 저를 데리고 납골당에 갔어요. 그 납골당 안엔 고인의 사진 한 장도 없는 쓸쓸한 한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 저는 시동생에게 이게 누구의 납골함이냐고 물어보니 그 앞에서 그동안 제게 하지 않았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고인은 시동생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심하게 반대했고 본인 어머니는 이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지까지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전 시어머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어느 날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났고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임신까지 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후 자기 어머니가 그 여자의 몸이 불편한 부모를 찾아가 위로금이라며 돈 1억을 줬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교통사고와 본인 부모님이 얽혀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자기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교통사고에 대해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있어 그럴 수 없었고 맘 같아선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다 같이 죽는 꼴이 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평생 아무 여자도 안 만나고 이 여자한테 속죄하며 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데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여자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고인이 된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마치 절 보는 것 같았고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동생에게 이실 짓고 제 모든 걸 밝혔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 도련님한테 접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도련님한테 또 죽을 죄를 졌다며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사죄를 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용서를 빈다고요.
역시나 시동생은 입을 다물질 못했고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법도 했는데 저는 그런 시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신네 집안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다 피해자가 된 것 같다고 이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니 아무 말도 없었던 시동생이 저를 일으키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수님, 나도요. 내 부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아직까지도 분해요. 내 부모가 내 전부를 뺏어간 거잖아요. 내 사람도 내 아이도. 근데도 나는 참았어요, 바보같이. 근데 형수님 보고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며 제 복수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의 말은 이러했는데 본인 아버지의 병원 그리고 지금은 형이 받아서 하는 이 병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세상에 알리면 자기네 집안과 병원은 두 번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거라는데 그걸 알려줄 테니 자기랑 같이 복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혼자 터뜨리려고 했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시댁 병원의 비밀은 바로 대리수술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겐 원장이 수술을 한다고 돈까지 더 받아놓고 수술실은 다른 페이닥터가 들어가 대리로 수술을 해왔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인 전 남편 놈은 매일같이 골프나 치러 다니며 병원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는데 수술 날짜를 잡거나 환자들이 경과를 보러 올 때만 병원에 나왔대요. 시동생 말로는 아마 자기 형 보고 수술을 하라고 하면 메스도 제대로 못 들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수술에 문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 암암리의 간호조무사들에게도 돈을 주고 반협박으로 입을 막았다는데 참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찼어요. 그따위로 하면서 병원 건물을 올리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녔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지 자식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주던 인간이었네요. 그리고 그걸 몰랐던 환자들은 전 남편에게 다 속은 거고요. 저는 시동생에게 대리수술한 그 증거들 다 가지고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시동생은 다행히 철저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다 모아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동생의 분노가 컸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아버지랑 형이 하는 그 병원을 망하게 하고 싶었나 했어요. 일단 시동생과 저는
변호사를 알아봐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고발을 하려고 했고, 동시에 상견례 약속을 잡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가 아니면 이 집안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없으니 생각해낸 고안이었죠. 그렇게 저랑 시동생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시댁에선 별 기대 없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고, 어떤 여자를 만나든 신경 안 쓴다며 그 자리는 나가주겠다고 하였다네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저는 일부러 한참이나 늦게 그 자리에 갔어요. 시동생이 들어오라고 할 때 갔는데 전 시어머니는 늦게 온 절 보자마자 첫 만남에 시간 약속을 어기냐며 예의가 없다고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역시나 그 집안 사람들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고,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그거 조금 기다린 거 가지고 너무 무식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것도 첫 만남에. 제 말에 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가 놀란 눈치였는데, 거기서 전 남편 놈이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어디서 굴러먹은 싸구려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아유, 새끼야, 네가 그럼 그렇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딴 여자를 데리고 오지. 하며 그만 일어나자고 시간 낭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아주 박장대소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나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산 적 있는데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어디서 굴러먹긴. 너랑도 만났었잖아. 너나 기억 못해? 제 말에 모두들 정적이 흘렀고 전 남편 혼자 방방 뛰며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며 본인은 절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의 얼굴에 저희 딸 최근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애도 모르냐고 했어요. 하긴 네 딸 본 지 아주 오래돼서 얼굴 모를 법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 두뇌 회전 아주 잘 되는 그 잘나신 인간들은 단번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았고, 전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붙잡으며 네 년이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한장했구나. 아주 숙주 같은 기생충아.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하는데, 저는 그 노인네 손을 바닥으로 내리치며 이거 놓으라고 했어요. 어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을 만지냐고 했죠. 당신들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니들 다 묵사발 만들 건데 더 자극시키지 말라고. 니들이 그동안 했던 짓들 다 까발리고 니들 망하게 할 거거든. 하며 시동생이 일전에 제게 준 대리수술하는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날 원장인 네가 수술하기로 한 날인데 딴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 이걸 대리수술이라고 하지? 내가 무식해도 이건 알아.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나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갈 거고 니들한테 대리수술 받은 환자들 번호도 다 알아놔서 집단 소송하라고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니들 다 나오라고 한 거야. 알아야지. 내가 누구고 누가 이런 신고를 했는지. 내가 다 밝힐 거야. 이 말에 전 남편 놈은 얼굴까지 시뻘개졌고 전 시부모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던지며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인간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뭐 하는지 잘 보라고 했어요. 병원 한 번에 망하는 거 보여준다고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 인간들에게 쏟아붓고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대리수술 받은 환자들에게도 동영상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죠. 저의 이런 신고와 고발은 순식간에 소문이 나 떠들썩해졌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해 전 남편 놈부터 전 시아버지까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둘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병원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대요. 조사를 받고 온 시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전 남편 쪽 변호사들도 너무 명백한 증거에 변호를 그만두어 그 두 인간들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 놈은 의료기관 폐쇄 처벌을 받았고 전 시아버지는 면허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했는데 그야말로 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 3년간 그 집에서 겪은 수모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고, 이제야 제 복수가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 놈은 병원문 닫고 갖고 있는 것 다 팔고 현 와이프랑도 이혼을 해 완전히 그 집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그 길로 잠수를 타 시부와 함께 소리 소문 없이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제게 대신 총대 메고 사건을 터뜨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본인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억울하게 하늘나라에 간 여자친구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평생 사죄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런 시동생에게 후회는 없냐고 물으니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다며 후회는 없다고 하였어요. 그 후로 전 남편 놈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희 딸을 들먹이며 거지처럼 빌붙으려고 했는데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어딜 이제 와서 애비 노릇하는 척하며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몇 년 동안 품고 품었던 한을 다 풀 수 있었고 이제야 가슴속에 있던 화가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람답게 남들처럼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필라테스 사업 운영하며 딸아이 키우고 있고요. 제 인생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제 이야기 들으며 저보고 어린 나이에 별일이 다 있었다며 다사다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그만 다사다난하고 꽃길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 만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